근데 사람들은 올라내려 나무를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가격을 생각해보면 2022년 가격은 가격도 아니에요. 2011년도에 그때 개포주금이 5억 7천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때 왜 못 샀을까? 무서워서. 나쁜 집주인은 전세금 안 올리는 집주인, 좋은 집주인은 전세금 올리는 집. 제가 장담 드리는데요, 만약에 2022년 하반기 집값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네네. 다시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저는 또 못 산다고 봅니다. 떨어진 가격에 사고 싶지 않나요? 그때 왜 놓쳤을까 후회되는 게 있으니까. 윤석열 정부도 집값이 여기서 더 올라간다? 저는 문재인 정부보다 더 무섭게 비자. 집값이 천정부지 올라갈 수 없는 이유는 소득이 따라가줘야 돼요. 최근에 송파구하고 강동구의 현장의 임장을 가보면 특징이 있어요. 따라가지 않아요. 매수자. 이탈함. 부담스러워. 또 최근에 이제 정부의 정책 기조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88 공급 대책이 나왔는데 밸런에 약발이 없습니다. 약발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내가 집을 사야 돼 말아야 돼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정부 대책은 10년 후를 얘기하고 제가 볼 때는 불안입니다. 불안. 자, 그럼 왜 불안한지 하나씩 따져볼까요? 왜 불안해? 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 분양가가 건축비 때문에 오른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명분은 건축비지만 사실은 공급 부족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5천만 국민이 지금 다 서울을 사고 싶어 하기 때문에 공급이 지금 서울에 사는 실거주자가 필요한 공급수를 어쨌든 계속 못 마련하지 않을까. 사실 서울은요 수요로 봐야 돼요. 10년 내에 서울의 입주 물량이 제일 많이 나왔다니. 제일 많이 나왔는데 집값은 제일 많이 올라. 진짜 제발 정책하시는 분들 좀 봤습니다. 전세대출이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해요. 처음부터 시행되지 않았어야 될 대책. 금리 같은 경우가 앞으로 이제 떨어진다는 그런 기대치 때문에 이제 가격이 올랐는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25bp 정도 내리면 실질적으로 대출 이자는 큰 영향 주지 않을 거예요. 참 재밌어요. 항상 명절이 지나면 분위기가 바뀌었거든요. 아 그래요. 매해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일본이 1927년도에 경제위기가 왔어요. 이걸 해결한 사람이 다카시 고레키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저희 시청자님들이 진짜 궁금한 건 결국은 이제 그래서 24년 하반기는 오르냐 내리냐.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동사장입니다. 동사장의 부동산 수다. 이제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지 다시 한번 전망해야 될 하반기가 됐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4년의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요. 계속해서 가격이 오를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 서로 점치는 방향이 많이 다르신데요. 오늘 모신 분은 그 점치는 부분을 과학적이고 근거 있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신뢰가 가시는 대표님이십니다. 전문가님이십니다. 김인만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좀 하락론, 상승론 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상승을 하다가 하락을 하다가 항상 주기가 있는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올라가잖아요.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곡선은 맞는데 그 중간 과정을 보면 점을 찍고 예를 들어서 10년, 15년 후를 보면 올라가 있죠. 네네네. 그래서 상승은 맞는데 무조건 상승이냐 그러면 그 과정 자체가 우리가 인생길하고 이제 등산하고 똑같잖아요. 네네네. 올라가다 보면 오르막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산을 올라갔다 내려가는 길도 있고 올라갔다 내려가고 결국에는 정상에 갔다가 또 뭐 내려오는 길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사람들은 올라내려만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죠. 올라내려. 최근의 상황을 보더라도요. 2021년만 보면 올랐잖아요.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죠. 상승론이 맞죠. 2022년 하반기부터 또 내렸어요. 그럼 또 하락론이 맞죠. 최근에 다시 올라요. 그럼 또 상승론이 맞나. 사실 이게 올랐다 내렸다 흐름을 반복하는 거고 우리가 중요한 건 나무를 보지 말고 또 숲을 좀 보자. 또 중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숲을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나무를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몇 달 전에는 분명히 하락나무였는데 지금은 또 상승이래. 지금 상승인데 또 몇 달 후에 또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맨날 틀렸다 맞다 이번에는 이 사람이 맞췄다 그러는데 저는 제발 그렇게 나무만 보지 말고 상승 하락을 떠나서 저는 정확하게 팩트 시장 흐름을 전달해 주는 게 전문가의 역할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22년이 또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돌아왔으면 좋겠다고요? 좀 떨어진 가격에 사고 싶지 않나요? 그때를 왜 놓쳤을까 후회되는 게 있으니까. 근데요 또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이루어질까요? 올 수 있죠. 올 수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 마음 똑같잖아요. 떨어지면 사고 싶죠. 근데 제가 장담 드리는데요. 만약에 2022년 우리 하반기 집값 많이 떨어졌잖아요. 다시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저는 또 못 산다고 봅니다. 그래요? 왜? 그럼 그때는 왜 안 샀어? 처음으로 집값 떨어졌나요? 더 떨어질까 봐.
그러니까 무섭더라고. 그러니까 떨어지는 칼날은 원래 잡는 게 원칙에 맞지 않아요. 누가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요?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면 다쳐요. 피나. 근데 예. 떨어질 때 잡을 수도 있고 더 떨어질 때 잡을 수도 있는데 저 원칙은요. 네네. 떨어져서 바닥에 쨍그랑했을 때 네네네. 그때 죽는 게 사실은 원칙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원칙과 기본에 따라야지. 아 그때 내가 왜 안 샀을까? 정상입니다.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2011년? 네네. 2012년? 네. 그때는 왜 안 샀을까? 그땐 좀 공포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더 심했죠. 더 무서웠었대요. 가격을 생각해보면 네. 2022년 가격은 가격도 아니에요. 네. 2011년도에 개포주공 네네. 지금이 이제 35억씩 막 하잖아요. 네네네. 그때 개포주공이 5억 7천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때 왜 못 샀을까? 무서워서. 무서워서. 그러니까 네. 그때는 잠실주공 5단지도 8억 7천 했었거든요. 음마 아파트가 8억인가 9억 했었어요. 왜 못 샀을까? 억울해하지 말고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더라도 저는 못 산다. 그때 사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요. 딱 두 그룹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부동산을 몰라. 네네네. 미국에 사시고 있는데 네네. 한국 부동산을 몰라. 네네네. 미국이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 와서 막 네네. 떨어질 때니까 네네. 그냥 산 거예요. 그냥. 한국을 모르니까. 아, 미국은 막 폭락하니까 그냥 고양이 하나 사두자. 네네. 그렇게 사신 분들. 두 번째는 진짜 간이 배밖에 나와가지고 네. 그냥 필요하니까. 그냥. 실제로 그런 분도 계셨어요. 자녀가 서울대 입학을 했어요. 네네네. 해외에 계시는 분이. 예. 자녀가 이제 다녀야 되잖아요. 서울대 다니려다 보니까 서울대 입구역이 있네? 예. 지하철 2호선. 예. 지하철 2호선에 집이 아파트가 뭐가 있어? 없어져. 별로. 서초구하고 강남구는 좀 비싸. 송파구 잠실? 여기 괜찮네. 이거 얼마예요? 그때 그게 8억 몇천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삽시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게 폭락해가지고 이게 뭐 13억, 14억 하던 게 8억까지 떨어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8억대 수준에 있는 그 당시 아파트를 산 사람들이 땡 잡은 거네요, 그죠? 결과적으로는 땡 잡았는데 네. 다시 돌아가도 못 산다. 그냥 그런 마음 그냥 필요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실수요자들이 지금 막 질문도 하잖아요. 네네. 선생님 집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면 저는 항상 물어봅니다. 필요하세요? 첫 번째. 자금이 되세요? 자금이 되고 필요하면 사세요. 무주택자가 무슨 고민을 해요? 고민한다? 그래서 집값 떨어지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집값 떨어지면 더 못 사요. 그렇게 생각하면 2022년에는 왜 안 샀는데?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떨어지는 칼날은 원래 잡기가 어렵다. 다시 리바이벌이 돼도 저는 못 산다. 항상 필요한 사람들이 사는 게 정답이더라고요. 선생님 그런데 샀다가 떨어지면 어떡하죠? 떨어지면 어떡해? 그분 예를 들면 우리 애가 서울대 가가지고 지하철 2호선 라인에 엘스를 샀는데 집값이 떨어진다? 우리 애가 학교 잘 다니고 있잖아요. 무슨 상관이 있어? 내 돈으로 내가 능력껏 샀는데 우리 애가 졸업할 때 되면 또 올라가 있겠지. 우리 애가 졸업해도 안 올라가? 우리 애 신혼집으로 가면 되지. 그런 마인드라면 결국에는 올라가잖아요. 왜 그렇게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지역에 따라서 편차는 있겠으나 우리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물가가 올라가면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네네. 아니라고요? 저는 그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들 월급 올라가는 거는 정상이고 물가 올라가는 건 정상이 아니냐. 월급 많이 안 올라요, 대표님. 주로 10년 전하고 비교해 보세요. 10년 전보다는 올랐죠. 그 짜장면값 짜장면값, 뭐 차값 이런 거 다 올랐는데 월급만 안 올라요. 본인들이 안 올랐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저도 대기업 다녔거든요. 네네네. 제가 95년, 6년 정도 입사를 했는데 그때 연봉이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제 기업으로 한 달에 100만 원? 100만 안 받은 것 같아요. 요즘 신입사원들 얼마 받아요? 네. 3배, 4배 올랐잖아요. 그렇죠. 생일 때 패밀리 레스토랑 가면 깜짝 놀라거든요. 이거 먹은 거 가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뭐 20몇만 원. 네. 카드 그 할인 했대. 네네. 했는데 20몇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애기들 어렸을 때 한 10년 전에 가보면 한 10만 원 정도면 충분히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빕스하고 아웃백 이런 게 만 얼마였는데 네. 요즘은 뭐 기본 5만 얼마씩. 그래서 저는 그게 빕스 아웃백 가격이 올랐다기보다는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 결국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실물 자산인 부동산 가격은 올라간다. 부동산으로 돌아와 보죠. 전세로 예를 들어 보면 10억 원의 전세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계약서를 쓰고 들어갔습니다. 내가 전세를 10년 살았어요. 그러면 명목 가치는 그대로 10억이잖아요. 네. 실질 가치는 떨어져 있잖아요. 네네. 7억 4천 정도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3% 정도 잡으면 10억 원이 10년 지나면 7억
4천만 원으로 떨어지거든요. 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확 와닿네요. 느낌이 오죠. 네. 그러면 10년 전세 사신 분들은 실질 가치는 7억 4천이에요. 명목 가치는 10억인데 그러면 내 친구는 집을 샀어. 나는 전세로 들어갔어요. 10년이 지나면 나는 돈은 10억인데 실질 가치 7억 4천만 원. 이 친구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그 당시. 네네. 지금은 얼마가 있을까요? 10년 후에? 20억. 기본적으로 20억가 있죠. 그럼 이 친구는 10억을 벌었을까? 생각해보면 실제로 10억을 번 건 아니죠. 인플레이션 방어를 했기 때문에 10억짜리가 13억, 14억 가는 거는 뭐 인플레이션 방어, 본전치기 한 거고요. 솔직히. 네네네. 본전치기 했고 거기에 금융비용, 세금 낸 거 따져보면 이 친구는 10억의 시세 차익을 얻었지만 세금이나 금융비용이나 물가 인플레이션을 따져보면 한 4억 정도 벌었다. 4억, 5억 정도 벌었다. 근데 그 친구는 그거라도 했지. 전세 사는 나는 인플레이션 방어도 못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집값은 올라간다. 올라가는데 우리는 항상 그 숫자만 보잖아요. 네네. 10억 올랐어. 네. 20억 올랐어. 네. 차 떼고 포 떼고 양도세 뭐 내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렇진 않다.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가장 많은 이득을 보는 쪽은 국가다. 우리가 국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돈 벌었다고 하지만 가장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국가다. 가만에 앉아서 취득세, 양도세, 또 매년 재산세, 종부세. 보유세.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실질적으로 보유세가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제가 최근에 이제 고급 주택을 하나 보러 갔습니다. 강남에. 역시 사셨군요. 아닙니다. 제가 그거 살 정도면 여기 출연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요? 네. 집값이 한 210억 정도 하더라고요. 네네. 210억을 살 정도 능력이면 네네. 굳이 우리가 뭐 유튜브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뭐 딱 어디 딱 보이는 데들이 있네. 210억이면 강남이 어딘지 알겠네요. 보이죠? 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보유세가 얼마예요? 나가 210억 집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계산기를 두들겨 봤거든요. 네네. 1년에 보유세가 1주택 기준에서 1억 3천인가 1억 4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냥 보유하는 월세를 1,000번씩 내는 거네, 그죠? 와. 그러니까 이걸 그냥 줘도 유지가 안 되겠다. 1년에 1억 3천 4천을 보유세로 그냥 내는 거예요. 대출 안 받아도.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결국에는 나라가 위는 만약에 200억을 이자를 낸다고 쳐도 5% 그러기만 해도 10억이 이자네요. 그러니까요. 와. 그래서 네네.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금액대가 크지 않기 때문에 보유세도 그냥 생각 없이 내고 있잖아. 결국에는 국가가 넘버원 위너고 이제 우리가 그래도 집을 산 사람들은 인플레이션 방어에 시세 마진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두 번째 위너, 세 번째는 안 산 사람들. 전세 오래 거주하시는 분들은 사실 인플레이션 방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전세 거주할 수는 있어요. 상황이 여의치하면서 자금이 부족해서 전세 살 수는 있는데 네. 10년 안에 분명히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내 집 마련의 기회는 반드시 삼아야 된다. 우리 우스개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세입자가 신혼부부예요. 신혼부부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잖아요. 풋하고 내가 먹고 살만하니까 돈 안 올릴 테니까 니들 그냥 열심히 여기서 살고 내 집 마련해서 이렇게 살아 봐줄게 라고 한 거예요. 세입자가 네. 10년 동안 그냥 주저앉아서 살았는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돌아가셨지. 연세가 있으니까. 이제 아들이 착수가 받잖아요. 그럼 아들은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나도 계속 안 올리겠습니다. 라고 할까요? 아니겠죠. 아니겠죠. 아니지. 네. 합리적 사고를 하겠죠. 저라도 네. 더 올리진 않아도 시세 정도는 받는 네, 게 뭐좀 싸게 주더라도 좀 올리긴 올리겠죠. 네네. 그래서 올렸어. 네. 시세대로. 네. 시세보다 약간 저렴해. 네, 그러니까요. 근데 10년의 그 차이를 본다면 살짝 올려도 높거든요. 네, 그렇죠. 세입자 깜짝 놀랐죠. 무슨 소리야. 안 올린다며. 아, 그거 우리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시세보다는 적게 올렸습니다. 그죠. 그래도 고마워야 되는 안 겁니다. 되겠다. 사야겠다. 부동산에 가보니까 깜짝 놀라죠. 전세 가격은 그 정도 올랐는데 네. 매매 가격은 더 올랐잖아요. 네, 맞아요. 이 사람은 기회부여까지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결과적으로는 도와준 게 아니다. 맞아요. 그 얘기들 있죠. 제가 잘 알죠. 나쁜 집주인. 그러니까 나쁜 집주인은 전세금 안 올리는 집주인. 좋은 집주인은 전세금 올리는 집주인.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의미. 이게 왜냐면 대부분 사람들은요. 제가 앞서서도 뭐라고 그랬나요? 필요한 사람들, 자금이 되는 사람들이 내 집 마련하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제가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네. 왜 그런 집을 사는 욕구가 생기냐면 전세금 올려달래. 그러면 마음이 짜증도 나고 네네. 진짜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정확하게 표현하면 더러워서 산다죠. 바로 그겁니다. 더러워서 산다. 그러면 이제 와이프도 막 민감해져요. 네. 막 우리 더러워서 그냥 사자. 그냥 대출 좀 받아서 음. 사. 그냥 그렇게 해서 사는 분들이 일반적이에요. 근데 집주인이 안 올리고 굉장히 잘해주게 되면 안주하게 되면서 타이밍을 놓치기 때문에 좀 속상하고 더럽고 안 이꼽지만 그럴 때
구매 욕구가 생기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게 아니면 사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요. 굉장히 편하게 안락하게 평안함을 추구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 사자? 어떤 변화를 주자.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집주인한테 역설적으로 본다면 감사해야 될 일이 아닐까.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을 이렇게 깊게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분을 많이 만나지 못했는데요. 예. 이 굵직한 부동산의 우상향에 대한 어떤 이 정의를 내려주시는데도 네. 그 삶의 어떤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갖고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재밌네요. 그렇죠. 말씀하시는 부분이 쏙쏙 이해가 가요. 현재 시점에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떤지 요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칼럼이나 여기저기 이제 유튜브나 방송에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뭐 신고가나 거래량, 정책 뭐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나무를 보지 말고 이제 숲을 보자고 했는데 지금 나무를 보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아니 집값이 몇 달 전에만 하더라도 집값이 뭐 떨어진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최근에 갑자기 집값이 올라가면서 뭐 정고점을 뚫고 일부 지역들은 신고가가 나온다. 4개월도 안 됐어요. 4개월 전만 해도 다 근데 떨어진다고 또 했죠. 지금 또 여전히 지방에 있는 뭐 대부분 도시들 또 수도권에서도 또 지역들은 우리 동네는 안 오르는데? 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럽다. 예. 이게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다. 네네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마라톤이나 이런 걸 뛰게 되면 선수들이 전력 질주해서 이제 한 경기가 끝나면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또 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쉬고 충분한 휴식을 하고 이제 다음 준비를 해서 경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부동산도 똑같다. 집값이 천정부지 올라갈 수 없는 이유는 앞서서 이제 소득이 따라가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대세 상승, 추세 상승, 추세 상승이라고 하는 건 5년 이상, 5년에서 7년 정도, 2배 정도 올라가는 걸 우리가 추세 상승이라는 말을 쓰는데 최근에 올라가는 걸 추세 상승이다라고 해버리면 엘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잠실 엘스. 엘스가 최고 가격이 27억이었습니다. 25억, 26억이 이제 주로 많이 거래가 됐었고요. 최근에 뭐 거의 정고점까지 왔습니다. 그럼 이게 추세 상승이면 여기서 5년, 6년 후가 되면 2030년이 되겠죠? 2030년에 2배가 오르면 50억이 됩니다. 네네네. 저는 이제 시간이 점점 빨리 가더라고요. 나이를 먹으니까 빨리 가는. 우리 대표님도 이제 빨리 가기 시작했잖아요. 네, 이제 시작하네요. 네, 빨리 가죠. 네. 2030년 금방 올 것 같은데 50억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러면 엘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자기 자본으로 50억을 사면은 살 수도 있겠으나 대출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계산하기 편하게 50% 잘라서 실제로 50%가 안 나올 수도 있겠으나 그럼 25억을 대출을 받아요? 25억을 원리금 상환하게 되면 한 달에 얼마를 내야 될까요? 뭐 이자만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면 한 4% 잡아도 얼마인가요? 1년에 1억? 그러면 아주 부자도 아니고 어느 정도의 중산층 이상 되시는 분이 1년에 이 정도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엘스 아파트를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 당장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근데 압구정이나 여의도나 반포는 저는 좀 빼야 된다고. 통계나 우리가 조사하는 데서 빼버려야 된다. 약간 그들만의 리그. 말이 안 되는데 돈 있는 사람들은 50억 살 수 있습니다. 반포가 70억 갈 수도 있어요. 50억, 70억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를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소득을 그렇게 감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본다면 나중에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2035년? 2040년 정도 되면 엘스가 50억 갈 수도 있어요. 아니 결론은 이 50억에 25억 대출 받는 게 연봉이 1억인 사람은 못 사는 거잖아요. 연봉 2억이 다 돼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2억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단기간에는 좀 어렵다. 지금도 1억이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돈 잘 버는 축에 속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되는데 이게 2030년은 너무 짧다는 거예요. 이제 5년밖에 안 남았는데 5년 만에 소득이 2배 늘어나고 이게 이렇게 올라가기는 좀 가파르다. 2035년, 2040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지금은 추세 상승이라고 단정하지는 말고 좀 거슬러 올라가 보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 2012년까지 제 생각에는 바닥이었던 것 같고요. 2013년에 거래량 좀 늘어나고 2014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을 했는데 계산하기 편하게 2015년부터 잡으면 2021년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2배 정도. 그렇죠. 올랐죠. 2022년에 꺾였죠. 다행히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꺾였습니다. 2022년, 2023년, 2년 조정 중에 집값이 떨어진 거는 또 2022년 뭐 4분기부터 2023년 1분기 본격적으로 떨어진 건 6개월. 2년의 조정 기간을 거치고
지금 추세 상승 들어가기에는 저는 아직은 약간 좀 시기상조 같다. 그렇다면 최근의 상승은 전고점을 따라가는 상승이다. 그러니까 이게 대세 상승이 아니라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는 그 조정의 과정인 거예요. 최근에 그 송파구하고 강동구의 현장에 임장을 가보면 네. 특징이 있어요. 반포 압구정하고 틀려요. 압구정 예의도하고. 압구정 예의도는 신고가예요. 네네네. 2022년에도 신고가였어요. 애들은 2022년 12월 뭐 미국이 금리 올려가지고 우리 난리 났잖아요. 그때 그 하락장이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네네. 그때 당시에도 반포는 신고가를 찍고 있었거든요. 올림픽파크 포레온 미계약 나고 난리가 났을 때 반포, 압구정, 여의도는 신고가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신고가예요. 매물도 없어. 여의도 가보면 단지에 평형별로 매물 한 개 있으면 땡큐예요. 네. 그들 지역과 똑같이 비교하면 안 되고 최근에 송파구나 강동구 가보면 네네. 어떤 현상이 있냐면 엘스 리센츠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전고점 가까이 왔잖아요. 따라가지 않아요. 매수자 이탈합니다. 부담스러워. 2023년 1월, 2022년 12월에 19억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엘스가. 맞아요. 10층 이상 기준으로. 네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19억 좋아. 당연히 좋고 뭐 22억, 23억도 괜찮아. 근데 26억? 25억, 26억? 야 27억이 정고점? 야 그럼 이걸 뚫고 얼마를 더 가야 되지? 내가 세금 내고 대출이자 내고? 그러면 35억을 가져야 되는데 당장 35억 갈 만한 자신은 아직 안 생기는 거예요. 그라시움? 제가 최근에 그라시움도 갔다 왔는데 그라시움도 똑같더라고요. 20억 1천만 원이 최고가 신고가가 나왔는데 매수자들이 더 이상 안 들어옵니다. 주인들은 호가를 올립니다. 로얄동 로얄층이 20억 1천만 원 거래가 되니까 비로얄동 분들도 호가는 20억을. 매수자들은 18억을 원합니다. 너희들이 올리는 가격을 따라갈 자신은 없어. 18억 정도까지 내가 오케이 할게. 왜? 18억에 사서 뭐 취득세 내고 이렇게 하면 정고점까지는 무난히 갈 것 같으니까 손해는 안 볼 것 같아. 근데 여기서 더 올라가기는 아무리 금리가 내려도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시장의 수요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산층 이상 되시는 분. 아주 부자 아니고. 그러면 그분들이 어차피 오를 때 같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정고점 대비 아직 회복 안 된 단지들로 갈 거야. 그 지역들, 그런 단지들로 지금 수요들이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부자 동네와 아니 동네는 좀 차이가 있더라. 그렇게 바라본다면 이게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대세 상승 천정부지 올라갈 때 같으면 이게 정고점 뚫고 쭉쭉 치고 올라갑니다.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또 치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여기서 한 템포 쉬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추세 상승으로 보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정부의 정책 기조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주택 경기 부양을 했습니다. 그 PF 문제, 미분양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집값도 떨어지게 되면 PF 문제가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면서 국가 위기가 오거든요. 그렇죠.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규제도 풀어줬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특례보금자리도 나왔고 올해는 시세가 특례대출. 물론 시세가 특례대출은 출산율 문제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만 최근에 3월부터 집값이 오르더니 5월, 6월, 7월, 8월 야 이거 장난 아니야. 서울이 미쳤어. 네네. 서울 아파트 7월 거래량이 거의 8,500건이 넘었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우리 머릿속에는 2020년, 2021년에 많이 올랐는 그 트라우마가 나와 있잖아요. 2020년, 2021년에 24개월로 보면은요. 24개월 동안 가장 거래가 많이 됐던 달이 16,000건 거래된 달이 한 달 있었고요. 11,000건이 한 달이 있었고요. 그 두 달을 빼면 8,000건을 넘는 달은 없습니다. 넘버 3. 근데 올해 7월이 2020년 이후에 거래된 모든 달을 봤을 때 넘버 3에 기록될 정도로 엄청난 갱신. 그러니까 정부도 사실은 놀랐어요. 큰일 났네. 88 공급 대책이 나왔는데 밸런에 약발이 없습니다. 네. 약발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네. 그린벨트 풀어서 언제 공급하나. 10년, 15년 후 얘기잖아. 정비사업 지원해서 언제 공급이 되는데 10년 후 얘기잖아요. 네네. 1기 신도시 뭐 특별법 나와가지고 10년, 15년 걸리잖아요. 그럼 지금 시장의 수요자들은 지금 내가 집을 사야 돼 말아야 돼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제 말이요. 정부 대책은 10년 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감이 안 되잖아요. 약발이 안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고민을 하고 뭔가 공감이 되는 게 나와야 우리가 고민이란 걸 하잖아요. 야 기다려야 돼? 말아야 돼를 고민하는데 그린벨트 얘기를 하고 있으니 공감이 안 되니까 88 대책이 효과가 없죠. 제가 볼 때는 불안입니다. 불안. 최근에 3개월, 4개월 동안 오른 건 불안. 2020년, 2021년에 그 트라우마가 살아나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내가 또 다시 못 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최근에 집을 사는 주 수요층들이 실수요자들이잖아요. 예. 2021년에 상승 열차를 타지 못한 무주택자들이 큰일 났네?
이러다가 또 놓치겠네? 타고 아니면 1주택 가진 분들이 갈아타기 수요들이 거래를 이루는 주 수요층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불안하다는 건데 정부 대책이 이 불안한 마음을 안심을 못 시켜주고 있어요. 자, 그럼 왜 불안한지 하나씩 따져볼까요? 네. 왜 불안해? 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 서울은 공급이 부족해. 인허가 물량이 줄어들잖아. 네. 그러면 앞으로 한 5년까지도 공급이 입주 물량이 부족할 수도 있겠네? 맞는 말이죠? 예. 맞습니다. 두 번째, 전세 가격이 올라가.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게 되고요. 전세 가격은 무이자 대출이잖아요.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대출해주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예. 집주인은 은행에서 돈 빌리면 이자를 내는데 세입자한테 빌리면 이자 안 내고 빈집에 세입자가 그냥 살고 있으면 돼. 이자 대신.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무이자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거고. 무이자 대출 한도가 늘어나면 구매 능력이 좋아지죠. 집 사기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 세입자 입장이나 무주택자 입장에서 보면 불안하죠. 네. 야, 이렇게 올라가면 집값 올라가겠는데? 그리고 세 번째, 분양가가 또 천정부지 올라가네? 야, 분양가가 올라가면 집값 떨어질까? 분양가가 1년 만에 30%가 올랐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봐. 새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가면은 주변 집값이 안 내려갈 것 같은데? 네 번째는 미국이 금리 내린다잖아. 이제 거의 뭐 9월 기준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처럼 되고 있는데, 야, 금리 내려가면 어떻게 돼? 2022년에 금리 올라서 집값이 떨어졌는데, 야, 금리 다시 내려간대? 야, 이거 불안한데? 야, 이거 안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솔루션?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지 않고 공급 대책을 내놨어요. 결정타가 뭐냐면, 결정타가 스트레스 DSR이 7월에 시행되기로 했잖아요. 2단계가. 네네네. 올해 1단계 시행하고 있었고 0.375였나요? 0.375%포인트 적용되고 있고 7월에 2단계가 0.75%포인트가 적용될 예정이었는데 불현듯 6월 말에 갑자기 발표를 합니다. 9월로 연기하겠다.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여기서 이성의권을 놓아버립니다. 야, 서울 집값이 5월, 6월 올라가는데 정부가 스트레스 DSR을 2단계를 안 한다고? 집값 잡을 의지가 없네. 라고 오해를 하는 겁니다. 제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얘기해서 제가 항상 물어보거든요. 아니, 왜요? 물어보면 정부가 집값 잡을 의지가 없대. 저는 오해라고 생각하는데 뭐 정부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만 거기서 터지는 거예요. 7월 거래량이 터지는 게 스트레스 DSR을 안 하니까 정부는 그냥 집값 부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할래. 각자 도생 가버립니다. 그러면 정부가 최근에 스트레스 DSR을 이제 다시 9월에 하기로 했는데 사람들이 2단계를 시행한다라고만 알고 있는데요. 그 속내망을 보면 더 강화했습니다. 저는 스트레스 DSR 플러스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제가 붙였습니다. 근데 이 플러스가 뭐냐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이제 나누기 시작했어요. 비수도권은 0.75%포인트 가산금리 그대로 적용하고요. 수도권은 1.2%포인트가 더 적용한. 그러면 연봉 1억 되시는 분이 30년 만기로 이렇게 대출을 받게 되면 한도가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그대로 받으면 6억 한 4,400만 원 정도 받던 분들이 지방은 뭐 6억 2천 몇백만 원까지 나오고요. 서울 수도권 지역들은 6억 700만 원까지인가 한도가 줄어듭니다. 그 얘기는 뭐냐? 수도권의 대출 규제를 핀셋 규제로 하기 시작했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대출 규제 하네 웃고 넘길 문제가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의 수요 억제 정책의 전환 시그널을 저는 던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공급 확대로 집값 못 잡는 건 알았는 거예요. 수요 억제 나옵니다. 금강 원장이 은행장들 불러서 똑바로 안 할래?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어. 자기들이 작년에 특례보금자리 풀어놓고 집값 부양 다 해놓고 이제 은행들 불러서 뭐라 합니다. 야, 대출 늘어나잖아. 관리 똑바로 안 해? 지금까지 은행들이 이제 금리만 올려가지고 사실 이자 장사를 좀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은행들도 알겠습니다. 그냥 이자만 올려가지고는 안 되겠네요. 라고 해서 KB 같은 경우는 이제 정책 규제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30년 만기 상품밖에 안 나옵니다. 40년 막혔고요. 네. 실질적으로 규제가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출을 받아서 집 사는 분들은 좀 초조해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돈 내고 사지 라고 하는데요. 돈 있는 사람들도 대출 받습니다. 왜? 자금 출처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30억 아파트를 산다고 생각해보죠. 자금 출처 적어야 되거든요. 네네. 30억을 어디서 구했는지. 그렇죠. 사실 그게 돈 있어도 좀 부담스러운 분들 많아요. 근데 나는 대출 15억 받아. 이게 너무 편하거든요. 그냥 15억 대출 적으면 되니까. 근데 이 문턱이 막힌다는 얘기는 사실은 고가주택 시장에도 사실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집값이 계속 올라? 그럼 정부가 이제 뭐 할까요? 지금 1번 타자로 대출 규제를 합니다. 집값 오르면 아마 스트레스 DSR 더 강화할 겁니다. 그래도 집값 오른다? 그러면 그 다음 나올 수 있는 카드는 저는 규제지역 카드 나올 겁니다. 서울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 지금 묶을 겁니다.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 집값 상승이 둔화되거나 멈추면 안 나옵니다.
자, 결국 서울 집값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정부는 자기 역할을 하겠다 이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게 이거 문재인 정부는 진보 성향을 가졌으니까 부동산을 좀 싫어하지? 그러니까 뭐 규제를 좀 많이 하지 않겠어? 네네. 보수는 그래서 좀 풀어주지 않아? 이거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오해, 대표적인 오해예요, 오해. 집값이 오버슈팅이 되면 규제하고요, 언더슈팅이 되면 규제를 풉니다. 이 기회에 제가 오해라고 말씀드리는 게 가장 규제를 많이 푼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그렇죠. IMF 외환위기. 맞아. 2년 만에 모든 규제를 다 풀어줍니다. 없는 규제도 금융시장의 문턱까지 개방해줍니다. 그냥 다 풀어줘요. 네네. 모든 걸. 네네. 김대중 대통령이 진보였나 보수였나? 진보? 그럼 가장 규제를 잘 많이 한 대통령이 누구냐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 돌아가셨는데 노태우 전 대통령. 군부정권. 군부정권이니까 보수잖아요. 네네. 그분이 저는 부동산 정책을 본다면 가장 이상적인 정책을 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를 동시에 1기 신도시. 1기 신도시 포함 200만 원 공급 계획. 네네. 물량을 쏟아부어버립니다. 네네. 쏟아붓고 수요 억제도 얼마나 무서웠냐면 토지공 개념을 그때 했고요. 네네네. 그리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지금은 2년 보유고 규제지역은 2년 거주 2년 보유.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5년 보유 3년 거주. 더 무서웠어. 보수인데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안정되잖아요. 보수면 풀어주고 우연의 일치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집값이 올라가니까 무지막지하게 규제를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진보였어. 마침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고 집값이 떨어지니까 규제를 풀었는데 마침 MB 보수였어. 집값이 더 떨어졌는데 박근혜 정부. 그러니까 규제를 더 풀어줬어. 그럼 문재인 정부 다시 집값 올라가니까 규제했어.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로 맞아 떨어진 거지. 이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집값이 여기서 더 올라간다? 저는 문재인 정부보다 더 무섭게 규제한다고. 더 빠르게. 문재인 정부는 핀셋 규제했잖아요. 강남 탁탁 찍고 그다음 마용성 찍고 그때 풍선 효과가 생기잖아요. 옆으로 막 퍼지잖아요. 네. 아마 한번 경험을 했고 풍선 효과가 생긴다는 학습 효과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규제 대책이 나오면 아마 풍선으로 안 갈 겁니다. 그냥 성동구 마포구가 아니라 서울 전역으로 묶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 전역과 수도권, 서울 인근 지역들. 그럴 가능성이 있겠네요. 상당히 높습니다. 미분양 같은 거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게 좋은 방향이 이번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묶어버렸잖아요. 네네. 스트레스 테스트.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비수도권은 규제 안 한다. 미분양도 많기 때문에 비수도권은 풀어주는데 수도권은 아마 좀 무섭게 때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수 진보가 부동산의 방향을 결정하는 요인이 어쨌든 부자들은 보수이고 뭐 진보는 가난하니까 아파트를 많이 만들게 해주는 정책을 내는 게 보수다. 완화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아닌. 그거는 정치적으로 맞지가 않는 게 아니 아파트 많이 만들어주면 표가 나온다는 게 사실 그것도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요. 집값 올라가거나 집값 내려가면 시장에 장사가 없습니다. 지금도 서울 집값 올라가니까 화들짝 놀랐잖아요. 네네네.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민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오버슈팅이 되면 규제한다. 언더슈팅이 되면 규제를 푼다. 원칙을 알아야 되고 지금은 정부가 바라볼 때도 이상 과열이기 때문에 규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서울 집값이 멈추지 않으면 규제 계속 나옵니다. 불이로서 질문을 좀 해보면 네. 공급 부족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네. 사실 서울의 그 인구가 900만. 940만 네네. 뭐 7천인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5천만 국민이 지금 다 서울을 사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게 공급이 지금 서울에 사면 실거주자가 필요한 공급수를 어쨌든 계속 못 마련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질문이 1차적으로 좀 있거든요.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서울이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공급이 부족한 건 맞는데 서울 집을 누가 사느냐? 서울 거주하시는 분들도 사고요. 경기도, 인천, 지방, 미국에 계시는 분들도 서울 아파트를 사고 싶어 합니다. 왜? 좋으니까. 인프라 좋고 교육 좋고 좋은 직장들도 있고 모든 걸 다 갖춘 전국에서 전무후무한 좋은 지역인데 사실 서울은요 수요로 봐야 돼요. 공급을 늘려서 서울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서울은 일단 빈 땅이 없고요. 개발이 완성된 도시입니다.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는데 재건축 재개발하게 되면 민간 택지 개발하는 것보다 한계가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원래 있던 조합원들 원주택이 있기 때문에 멸실하고 새롭게 지으면 올림픽파크 포령 같은 경우도 뭐 12,000세대라고 하는데 원래 있던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네네. 6,000세대 정도. 네네. 멸실하고 지으니까 순 증가분은 5,000? 6,000세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절대적으로 불리해요. 근데 수요가 너무 많아. 아무리 1년에 뭐 몇만 원씩 공급을 해도 부족해요. 역설적으로 최근에 서울 아파트 이제 공급량을 보면 뭐 조사 기간 따라 이제 들쑥날쑥한데요. 2만에서 3만 가구 정도 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2018년, 19년 이 무렵에는 4만 가구가 넘었어요. 4만 7천 가구 정도.
많았잖아요. 지금에 비하면. 네. 지금 2배 정도 나왔는데 그때 집값 어땠나요? 천정부지 올랐잖아요. 네.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네. 문재인 정부 시절에 10년 내에 서울의 입주 물량이 제일 많이 나왔다니까요. 네네. 제일 많이 나왔는데 집값은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서울의 입주 물량이 4만 7천이 아니라 6만 7천을 공급하면 집값이 안정이 될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원래 공급이 부족했던 지역입니다. 앞으로도 부족하고요. 10년 전에도 부족했고요. 5년 전에도 부족했고요. 5년 후에도 부족했고요. 더 역설적으로 조선시대도 부족했어요. 그러니까요. 조선시대 때 우리 다산 정약용 네. 선생이 유배를 가면서 자식한테 한양지구는 팔지 말라고 해요. 네. 주거 문제,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요를 분산하지 않고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를 어떻게 분산하느냐? 박정희 정부 시절처럼 너 가. 사실은 강남이 그래서 개발된 거잖아요. 원래 강북이 서울이잖아요. 강남이 무슨 서울이야. 네네. 강남은 옛날 시흥군인가 그랬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통합을 해서 서울시가 되고 가. 사대문 밖으로 제발 좀 나가. 네네네. 복잡해 죽겠어. 네네. 그래서 지하철 2호선 또 노선 또 이렇게 바꿔주고 파락분 또 이렇게 옮기고 뭐 별짓을 다 했는데 안 가. 네네. 그래서 막 쫓아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강남이 형성이 됐는데 요즘 시대에는 그게 안 맞잖아요. 야 서울 떠나. 누가 떠나? 왜? 야 세종으로 가. 서울 집을 안 팔고 세종 집을 하나 더 사잖아요. 안 팔아요. 그러면 서울의 수요 분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 생각입니다만 그게 중요해요. 진짜 제발 정책하시는 분들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질문했습니다. 지방 경쟁력을 올려야 되는데 지방 경쟁력을 어떻게 올리냐면 서울에 사시는 분들을 당장 쫓아낼 수는 없는데 유입되는 거라도 막아야 되거든요. 근데 강제로 막을 수는 없고 제 주변에 보더라도 지방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다 서울로 옵니다.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능력이 돼요. 인서울을 합니다. 좋은 직장도 구해요. 수도권에, 서울에. 집도 서울에 또 마련을 합니다. 서울 사람이 돼요. 이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저는 답이 없어요. 이 고리를 어떻게 끊냐면 지방에 국립대 있잖아요. 네.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이 국립대학교를 거의 포항공대 수준 정도로 만들어줘야 돼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스카이가 아니면 서울 학교가 의미가 없던 시절. 스카이가 아닌데 서울에 왜 가지? 지금도 의미 없잖아. 스카이가 최고 아니에요? 최고인데 부산대나 뭐 경북대 갈 만한 친구들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스카이가 아니면 안 갑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은 스카이가 아니라 인서울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부산대, 경북대에서 계속 공부해서 우수한 인재가 될 수 있고 포항공대는 포스텍이죠. 포스텍은 카이스트하고 포스텍을 인정해 주잖아요. 삼성에서도. 걔들 인재들을 뽑는단 말이에요. 포스텍이 왜 좋은데 막대한 투자를 해서 우수한 인적 자원들을 카이스트 못지않는 오히려 카이스트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 그런 애들을 배출하잖아요. 기업들도 선호해요. 지방의 대학교에 막대한 예산과 우수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줘서 그렇게 인재들이 모인다면 기업들이 안 갈까요? 저는 용인 클러스터, 반도체 클러스터 지금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저거는 용인이 아니라 사실은 지방으로 갔어야 돼요. 뭐 부산도 좋고요. 대구도 좋고요. 광주도 좋고요. 지역 거점에 그런 대단지, 양질의 대기업, 일자리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왜 못 가느냐? 인재를 못 구해요. 만약에 부산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어요. 서울에 졸업한 애들이 갈까요? 안 가. 우수한 인재들이 오지 않아. 인재 쟁탈전이잖아요. 그 똑똑한 애들을 데리고 반도체 설계를 해야 되는데 애들이 안 온다고. 네. 그래서 저는 그런가요? 지방의 경쟁력을 키워주면 일자리 생기고요.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면 굳이 서울로 비싼 물가에 있는 서울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저는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그 사실은 고등학교 잘 가려고 중학교를 그걸 잘 고르잖아요. 중학교 여전 중요하잖아요. 네네. 좋은 고등학교 가야 돼요. 네. 좋은 고등학교가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네, 그죠. 사실 좋은 대학을 근데 가기 지방에는 지금 좋은 대학교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옛날에 부산대, 경북대가 아니에요. 옛날에 경북대는 거의 뭐 고려대하고 맞먹을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죠. 국민대학교 뭐 이렇게 있으니까. 진짜로. 네네. 80년대? 70년대는 뭐 오히려 부산대가 서울대보다 더 높은 시절들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네. 지방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무조건 다 인서울 합니다. 대표님 워낙에 해박하시고 깊으시니까 네. 자꾸 물어보고 싶어요. 물어보십시오. 이건 진짜 질문 갖고 하고 있어요. 전세 가격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부동산 시장이 왜 올랐냐고 말씀하실 때 첫 번째 말씀하신 게 이제 공급 부족이라고 하셨고, 두 번째 전세. 두 번째 이제 전세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이 전세 가격을 지금 올리는 이유가 전세 대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전세 대출이 지금 집값도 올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세 가격에 영향을 주는 대출을 지금 저금리에 많이 해주고 있는 이 추세가 맞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어제 그저께 뉴스가 났는데 네. 전세 대출을 잔금과 동시에 해줄 경우에는 안 해준다고 해서 네네. 실제로 얼마 전에 중개를 한 어떤 물건이 그 은행에서 대출 안 해준다고 얘기한 거예요. 내일 모레가 지금 잔금인데 3일이 남았는데 그래서 그 계약해 놓으신 분이 뭐 자기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은행에 얘기했는데 자석까지 했거든요.
했거든요. 네. 안 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이 전세 대출이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해요. 전세 대출 문제죠. 처음부터 시행되지 않았어야 될 대책이었는데 뭐 MB 시절이죠. 일은 잘했어요. 전체적으로 도덕성을 떠나서 일은 잘했는데 MB가 저는 잘못한 거를 꼽으라면 전세 대출. 왜냐하면 모든 비극은 전세 대출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전세 대출 이전에는 이제 어떤 개념이었냐면 네네. 자기 돈으로 전세금을 마련해요. 내 돈으로 마련하게 되면 자 집주인들도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죠. 세입자가 소득 수준이 뻔한데 예를 들어 전세가 3억이에요. 소득 수준이 뻔한데 갑자기 1억을 올려달라 그러면 어디서 구해? 못 구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올려줄 수 있는 연봉 올라가는 걸 고려해서 옛날에는 올렸어요. 네. 조금씩. 네네네. 왜냐면 아니 안 되는 걸 알면서 올려달라 그럴 수는 없으니까. 미친놈도 아니고. 근데 전세 대출이 시행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3억 전세인데 1억을 올려달라. 그럼 세입자가 아니 저거 1억 없는데 야, 대출 받으면 되잖아. 금리 얼마 안 해. 그러네. 벌써부터 유리한 거예요. 올려. 다음에 또 올려달래. 대출 또 받지 뭐. 대출이 규모가 커지게 되면서 전세 가격이 마구잡이로 올라가요. 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 전세 가율이 2011년에 50%대였는데요. 2016년, 17년 되니까 70%까지 올라가요. 천정부지 올라갑니다. 집값보다도 더 올라가는 거예요. 은행에서 해주니까. 전세 대출은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대출이 우리 담보대출 받게 되면 은행 관계자들도 그 얘기를 합니다. 전세 대출 미쳤다고. 왜 미쳤느냐? 우리 담보대출 받으면 우리 집을 근저당 설정하잖아요. 물권을 설정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몇 퍼센트 비율을 가지고 막 하는데 전세 계약은요 채권이잖아요. 종이에요. 종이. 네. 집주인 세입자면 우리끼리 그냥 계약한 거잖아요. 네네. 개인 간의 계약이라고. 그쵸. 이 개인 간의 계약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니까 대출을 해줘. 네네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대출이에요. 예. 그럼 우리끼리 계약서를 써서 뭐 해가지고 은행 가서 돈 달라면 은행이 주나요? 야, 니들이 무슨 둘이 친구인데 그냥 짜고 친 거 아니야? 근데 전세 계약은 해줘. 이게 말도 안 되는 계약인데 그런데 해줘. 예. 왜? 나라에서 해줘라고 하니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명분은 좋잖아요. 서민 주거 안정. 너무나 쉬워. 네. 여러 가지 고민할 필요가 없고 은행장도 불러서 판 한번 비틀어가지고 야 대출 해줘. 보증해줄게. 뭐 은행들도 알았어요. 뭐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고 은행도 손해 안 보지. 이자. 안전하고. 사실 은행들 돈 무지하게 벌었죠. 그 전에 담보대출만 가지고 돈 벌다가 은행들 입장에서는 아마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야 이거 사업 하나 더 생겼네? 야 이거 전세도 빨대 꽂아서 또 우리가 수익을 얻는구나. 네. 아마 은행들도 돈을 엄청 벌었는데 이 덕분에 전세 가격이 천정부지 올라가고요. 이 올라간 전세 가격만큼 매매 가격도 천정부지 올라가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집값 많이 올랐잖아요. 그 가장 원인 중에 하나가 전세 대출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또 문제가 하나 뭐냐면 MB 이전에는요 자기 돈으로 내죠. 어떤 게 있었냐면 와 전세 사러 세입자 중에서 이제 계급이 나눠집니다. 친구들이 야 너 월세 사러 너 돈이 좀 없구나. 너희 집은 전세 사러 너희 집은 그래도 돈 좀 있네. 맞아요. 왜? 전세금은 이 집 세입자가 내는 돈이니까 세입자 돈이니까 그 공식이 맞잖아요. 네네. 너는 3억 있구나. 3억 없는 사람은 월세 살아야지. 전세 대출이 시행되면서 모든 공식이 다 깨집니다. 80% 대출해 주는데 10억 전세라도 세입자 돈이 2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그 돈 누구 거야? 전세 집의 거실과 안방은 은행 거예요. 세입자는 화장실하고 거실과 안방을 화장실하고 작은 방만 세입자 거예요. 맞아요. 맞잖아요. 집주인들 집은 거실하고 작은 방은 은행 거. 안방만 내 거예요. 안방하고 안방 화장실만 내 거야. 그 표현이 너무 재밌네. 네. 그렇죠. 근데 2022년에 전세 가격이 떨어졌죠. 그게 왜 떨어졌냐면 금리가 올랐죠. 아 월세로 전환된 거예요 그게? 예. 근데 자 옛날에 없던 현상이에요. 전세 가격이 언제 떨어졌느냐? 원래 전세 가격이 안 떨어집니다. 실수요자들이 사는데 전세 가격이 왜 떨어져요? 투기 수요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 전세 가격이 떨어집니다. 예전에 없던 현상이 발생합니다. 왜? 기존에는 이제 매매 시장 같은 경우는 대출을 받잖아요. 금리하고 연동이 돼요. 근데 전세는 연동이 안 되다가 전세도 대출을 받기 시작하니까 금융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제 매매와 전세가 다 금융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 옛날 인연극 같은 거 보면 줄매 달아서 막 조정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위에 금융이 있고 집주인, 세입자 모두 인연이 돼서 지금 금융의 장난에 지금 우리가 춤추고 있는 거예요. 딱 그거예요. 이제 전세도 금융의 연동이 되다 보니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떨어지잖아요.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나니까 월세로 전환돼 버리잖아요. 예전에 없던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예전에는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오고
송파 헬리오시티 9,510세대에 나올 때 전세 가격이 좀 떨어졌고요. 물론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두 번째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갔을 때 전세 가격이 떨어집니다. 전세 가격은 이때 아니면 사실은 잘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또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세 가격이 언제 떨어졌는데? 2022년요. 그때는 금리가 1년 만에 2배가 오르니까 이탈을 하면서 떨어진 거고. 그거 외에 언제 떨어졌냐? 글쎄요. 입주 물량 많이 나올 때. 그때 외에는 안 떨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전세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이게 쉽게 못 잡습니다. 어떻게 잡아? 두 가지잖아요. 금리가 많이 오르거나 입주 물량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입주 물량 공급 얘기했잖아요. 안 돼. 입주 물량 어디서 만들어요? 안 되니까 정부가 이제 민간 기업들한테 뭐 규제 풀어줄 테니까 니들이 임대 사업 좀 해. 라고 지금 SOS 치고 있는데 그래도 그게 언제 나올까요? 전세 시장 쉽게 안정되지 않고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전세 문제 쉽지 않습니다. 정부의 가장 큰 숙제인데 가장 딜레마는 그러면 전세 대출이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하지? 매매 같으면 DSR 가지고 조직이라도 하는데 전세는 사실 좀 어려워요. 이게 규제하기가. 근데 지금 보니까 말씀하시는 거를 잘 들어보니까 22년도에 금리 전환이 되고 그래서 전세가 월세로 바뀌면서 전세가 좀 떨어졌다. 플러스 22년도에는 사실 갭 투자했던 분들이 물건을 많이 내놓으면서 갭 투자라는 것 자체가 사실 전세를 꼭 끼워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전세가 좀 떨어진 경향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비아파트도 있고. 네. 첫 번째 이 지금 현황의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공급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긍정 시그널을 봤는데 지금 두 번째 전세 가격은 보니까 빌라왕 사건 이후로 전세 보증보험을 만들어서 빌라의 전세 가격을 잡았거든요. 네. 그것처럼 아파트도 사실 재미를 본 정부가 아파트의 전세 가격을 막 흔들어 버리면 집값 떨어지지 않나요? 흔들면 떨어지는데 이게 이제 서민 주거 안정과 관련이 있거든요. 만약에 전세 대출을 이제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 이제 앞서서 이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전세 대출은 사실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신혼부부라든지 우리 서민들이 내 임대 주택 하나 구입을 하는데 대출 받아서 내 집 하나 구입을 하는데 전세 대출을 뭐 DSR 적용한다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아마 반발의 목소리가 상당히 클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매매는 명분이란 게 있잖아요. 투기가 생기니까 너가 규제할래? 너 투기했잖아. 내가 규제할 거야. 전세 사는 사람들은 내가 뭐 했는데요? 내가 뭐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러세요? 툭 떨어져요. 역시 그래서 이게 만만하지 않아요. 기껏 나온다는 게 DSR 뭐 전세도 포함하겠다. 갭 투자하면 갭 투자하는 전세는 같은 날이면 뭐 맞겠다. 기껏해야 이 정도 나오는데 이것도 아마 욕 엄청 먹을 거예요. 정말 물어보길 잘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분양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분양가가 이제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부분. 분양가가 건축비 때문에 오른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지방에는 6억 미만의 뭐 4억대 분양하는 것도 이런 것들은 결국은 건축비가 최소 6억 든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올라가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건축비가 올라간 건 맞죠. 뭐 철근값도 올라가고 시멘트값 올라가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올라갔는데 최근에 사실 시멘트값, 철근값 내렸잖아요. 최근에 내렸습니다. 내렸고요. 아파트의 분양가를 보게 되면 이제 토지비가 있고 건축비가 있고 이제 기타 뭐 비용들, 마진 뭐 이렇게 있는데 이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사실은 토지비가 더 크잖아요. 대지비가 한 60%, 건축비가 40% 정도. 지방은 이제 반대로 건축비가 더 많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따져보면 건축비, 철근값, 인건비, 시멘트값 아무리 올라도 서울 같은 경우에 땅값이 60%, 건축비가 뭐 30, 40%. 거기에 또 다 철근값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져본다면 철근값, 시멘트값, 인건비가 아무리 올라도 이렇게 천정부지 올라가는 거는 사실은 저는 좀 말이 되지 않는다. 말이 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올라가냐면 사실은 명분이죠. 명분. 부동산 정책도 명분이 필요한 거고요. 뭐 규제도 명분이 필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매매는 명분이 있으니까 규제를 자신 있게 하는 거고요. 전세는 명분이 약하니까 규제를 함부로 못 하는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전세 대출 막아버리고 싶죠. 막으면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아요. 난리가 나잖아요. 예. 그러면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지금 대출 받아서 신혼집 마련해야 되는데 전세 대출을 막아버려. 이제는 알면서도 못 막는 거고. 분양가도 생각해보자고.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최근에 분양가 많이 올랐잖아요. 역설적으로 보면 분양가 왜 올랐을까요? 주변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분양가 올랐어요. 역설적으로. 그럼 뭐가 먼저냐? 모르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주변 아파트 가격이 안 올랐으면 분양가 못 올립니다. 명분은 건축비입니다. 지방에서 손실을 많이 봤잖아요. 미분양 생기고. 그렇죠. 그럼 건설사들이 어디서 회복을 해야 될까요? 서울에서. 서울 수도권에서 회복을 하는데 건축비를 올려야 되는데 마침 명분은 건축비 상승 올리죠. 근데
천정부지 못 올려. 다행히 주변 집값이 올라가. 분양가는 어떻게 책정하냐면 제가 매주 나오는 아파트들이 계속 분석을 하는데 네. 분양가 상한제 빼고요. 분양가 상한제는 이제 법으로 눌러버리니까 이제 그렇고 분양가 상한제가 아닌 아파트들 딱 분석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까 안 하려니까 이게 저평가도 아니고 고평가도 아닌 이게 애매한 가격을 절묘하게 분양가를 책정하거든. 청약자 입장에서 보자면 지나친 고분양가면 포기를 해버려요. 그렇죠. 그럼 미분양 나겠죠. 지나치게 저렴하면 로또가 생깁니다. 원펜타스처럼. 그죠. 근데 원펜타스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니까 로또가 된 거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되는데 건설회사가 미쳤다고 분양가를 그렇게 내리겠냐고. 예. 너무 높으면 미분양, 너무 내리면 수익이 줄어드니까 딱 중간 정도. 그러니까 청약자가 머리 끌걸 정도. 이거 어떡하지? 애매한데 이거 할까 말까? 딱 요 수준. 그러니까요. 일부러 그렇게 책정합니다. 요즘 뭐 14억에 25평대 나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일부러 그렇게. 그러니까 다 조사를 해요. 그 조사하시는 분들이 현장 부동산도 돌아다니고 하면서 다 조사를 하거든요. 네네. 그 머리 끓는 애매한 수준이 뭔가를 딱 찾는 게 그 사람들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못하면 욕먹는 거죠. 지나치게 낮게 하면 담당자 잘리지. 너 더 받을 수 있는 거 뭐 했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행히 올해 집값이 올랐잖아요. 올라간 것만큼 분양가 올라갔습니다. 이제 단순히 뉴스만 보면 건축비 많이 올랐으니까 분양가 올랐지 그러는데 그 내막을 보면 주변 집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분양가가 올라갔습니다. 2022년 말이나 2023년처럼 집값이 떨어지거나 멈춰버리게 되면 분양가 못 올립니다. 그거는 그렇게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분은 건축비지만 사실은 주변 집값과 연동이 된다. 건설회사들도 주변 집값이 10억인데 나가 10억 분양가를 했다? 그게 될까요? 당연히 미분양 나지. 그러니까 주변 시세 대비 비슷하거나 살짝 높은 수준. 그러니까 살짝 높아도 되는 게 신축 아파트잖아요. 네네네. 주변에 2022년에 입주한 아파트가 있는데 10억이에요. 네네네. 2027년에 입주한 아파트가 11억, 12억이야. 네네네. 고민될까요? 안 될까요? 고민되죠. 야, 이거 1억, 2억 높은데 이게 5년 새 아파트야. 고민되잖아요. 머리 네. 끌잖아요. 네. 딱 그거예요. 건설사가 원하는 게 딱 그 답이에요. 그러면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하는데 미계약이 좀 나오더라도 나중에 다시 재모집하면 되니까. 계속 숙제를 내고 있는 숙제는 내는 거죠. 숙제를 잘 내야지 되는군요. 그게 건설사들도 풀어야 되는 숙제고요. 담당자들이 그 숙제를 잘 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서울 분양가는 일단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집값 상승되는데 계속해서 기여를 하겠네요. 기여하죠. 연동됩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것만큼 분양가는 올라가요. 말씀하셨던 그 집값 상승의 어떤 그 기조들, 뭐 원인들을 우리가 그냥 듣고 마는 게 아니고 그게 정말 맞는 얘기인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여쭤보고 있는데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사실 꽤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요거 정리하면은 뭐 저절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부동산 시장 24년 하반기에 대해서 전망이 딱 끝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금리. 네. 금리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앞으로 이제 떨어진다는 그런 기대치 때문에 이제 가격이 올랐는데, 네네. 그게 진짜 가능한 건가요? 우리 기준금리가 3.5%. 예. 근데 최근에 뭐 대출금리가 3% 이하로 내려왔다가 최근에 좀 올라가긴 했는데 네네. 생각해보면 미리 선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25bp 정도 내리면 실질적으로 대출이자는 큰 영향 주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미국이 언제 얼마나 올해 얼마나 그러면 0.5%포인트 50bp를 내릴지 50bp 두 번 해서 100bp 1%포인트를 내릴지 0.5%포인트 내리고 관망을 할지 일단 지켜봐야 될 포인트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한국은행인데 한국은행이 이제 딜레마에 빠진 게 결국부터 집값에 발목이 잡힙니다. 네. 한국은행 총장. 네. 서울 집값이 아니면 선제 대응으로 0.25%포인트 정도 더 내리고 싶은데 이걸 내리면 안 그래도 서울이 거래량이 폭발하는데 이거 완전히 휘발유를 뿌려버릴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가 감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께서 그 얘기했잖아요. 집값을 빨리 안정시켜서 한국은행 총재의 부담을 덜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한국은행은 머리가 터질 겁니다. 어떻게? 제발 야 국토부 좀 집값 좀 잡아봐. 내 금리 좀 내리게. 야 니들 왜 일 똑바로 안 하니? 아마 자기들끼리는 그런 얘기 하지 않을까요? 네네. 그래서 미국이 만약에 0.5 정도 내린다면 한국은행은 안 내릴 수는 없으니까 0.25 정도는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집값이 천정부지 올라간다 그러면 아마 굉장히 마지못해서 0.25 내리고 미국이 또 0.5 내리면 0.25 정도 내리고 이 정도 수준? 왜냐하면 미국과 한국은행의 지금 기준금리가 2%포인트 200bp 벌어져 있거든요. 네네. 벌어져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내려도 한국은행이 똑같은 비율로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금리라는 게 이제 경제하고도 맞물려 있고 집값하고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금융이나 경제를 생각하는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야 부동산만 보지 말고 야 집값 올라간다고 안 내리면 어떡하니? 그러니까요. 다른 것도 좀 봐. 그런데 한국은행 총재는 야 그런데 집값도 저거 지금 좀 십상찮아 서울 이거 아무리 내가 신경 안 쓰려고 해도 이거는 좀 문제인 것 같아. 최근에 7월 8월 애들 좀 이상해. 여기서 휘발유 뿌리면 안 되잖아.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일단 서울 집값이 한풀 꺾여야 되고요. 참 재밌어요. 항상 명절이 지나면 분위기가 바뀌었거든요. 아 그래요. 매해. 네. 작년 추석 생각해보세요. 네네. 특례보금자리 나와서 맞아요. 이유는 있으나 그때도 특례보금자리가 끝나면서 추석 지나면서 꺾였어요. 네 맞아요. 올 설날 지나면서 살아났습니다. 맞아요. 2022년 추석 명절에 뭔가 숨겨진 키가 있네요. 2022년 추석은 추석 지나고 폭락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항상 이게 변해요. 그렇구나. 네. 예. 그래서 신기하게도 이번 추석이 이제 어떤 터닝 포인트 역할을 하느냐. 추석 지나고 집값 올라가게 되면 내년 설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추석 지나고 살짝 꺾이면 또 살짝 안정. 그러니까 한동안 기조가 가고. 그러니까 정부는 추석 지나고 꺾이기 위한 총력 투쟁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예. 제가 국토부 관계자라면 추석 전에 아마 굉장히 무서운 회초리를 한번 때릴 것 같은데 좀 국토부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이번 추석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제 큰 은행에 임원을 만났어요. 네네. 만났는데 대표님 좀 이렇게 띄우기가 아니라 정확한 말씀을 그분이 하시더라고. 사실 뭐라고 그러시냐면 정부에서 지금 총량이란 게 정해져 있으니까 네네. 총량제 다 썼는데 계속 이렇게 내보낼 거야 이게 압박이 온대요. 그렇죠. 제가 어느 은행인지 누군지 말씀 안 드릴 거니까 그분은 이제 피해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하시는 기조 자체가 어쨌든 집값 때문에 그걸 좀 조정하고 있는 거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대표님은 안 만났는데 정확하게 아시네요.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기조 자체가 그렇게 좀 바뀌게 되는 이유가 은행 입장에서는 원래 이제 그 IB가 이제 기업에 대출해주는 팀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 은행에서 원래 대출해주는 게 기업에 대출하는 비용과 부동산 건설회사에 대출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야 되는데 네. 지금 대한민국 전체의 대출은 집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네, 그러면 자기들이 볼 때도 사실은 이제 전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출이 그 산업 발전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데 부동산 어떤 투자를 위해서 쓰이고 있는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문제긴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나 이렇게 쏠리면서 좀 무차별하게 올라가는 건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도 타이밍을 좀 놓친 부분도 있고요. 아쉽게도 7월에 그냥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했더라면 이 시간까지는 안 갔을 것 같고요. 또 공공분양 유홈 산업청약 폐지했잖아요. 물론 이유는 있겠으나 폐지하니까 또 불안하잖아요. 야, 안 그래도 공급이 안 되는데 또 공공분양도 안 되는 거야 라는 오해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사실 정부가 하는 일은 국민들이 자극을 안 받도록 불안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미리미리 좀 선제 대응을 했어야 되고 우리 로또 아파트 같은 거 많이 나왔잖아요. 펜타스, 네. 또 동탄역,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294만 명이 그 중에 한 명이 접니다. 저도요. 안 되더라고. 안 되더라고요. 아침에 괜히 문자 한 번 더 보고. 저에게는 로또가 없는 걸로. 괜히 또 문자 왔나? 늦었는데 안 오더라고요. 근데 자 이런 게 다 자극을 줍니다. 그러면 미리미리 선제 대응을 했어야 된다. 무순위도 전국에 있는 집 있는 사람들도 하는 게 아니라 해당 지역에 있는 무주택자들만 할 수 있게 미리미리 좀 손을 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PF 미분양에 좀 묻혀서 정부가 좀 안일하게 대응한 것이 아닌가 싶고 지금이라도 저는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올라가는 건 우리 서민들이 또 내 집 마련하는 꿈을 또 빼앗아버리는 그런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선제 대응도 하고 좀 정책을 좀 스마트하게 금감원이나 국토부 간담회 가보면 좀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좀 빨리빨리 대응하지 못해. 물론 그분들은 다 사정이 있어요. 이것도 고려해야 되고 저것도 고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는데 저는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전광석화처럼 속전속결로 약간 쇼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 쇼가 필요하냐면 사실 이게 하나씩 따져보면 별게 아닐 수도 있어요. 서울이 원래 공급이 부족했어. 전세 원래 올라. 분양가 주변 집값이 올라가니까 올라. 따지고 보면 불안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안하다는 얘기는 약간 뭐라 그럴까 믿음을 주는 쇼 같은 것도 필요한데 너무 그냥 공급 확대만 매달렸다.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일본이 1927년도에 경제 위기가 왔어요. 일본은 우리보다 선진국이었잖아요. 네네. 굉장히 빨랐어요. 메이지 유신 이후에 네네. 우리가 이제 일제 강점기를 거칠 때 일본은 그 당시에 거의 선진국 수준의 경제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는 경제 위기를 겪을 경제도 없었잖아요. 네. 일제 강점기, 6.25 전쟁 때 누가 경제가 없어. 경제가 없어. 일본은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네. 금융위라는 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27년도에 금융위기가 오는데 뱅크런이 생깁니다.
그때도 일본하고 우리하고 좀 비슷한 점이 많아. 왜냐하면 이 관료들이 정치 관료가 일본이나 우리나라 좀 약간 국민들 수준보다 낮잖아요. 이때도 관료가 뭐라고 했냐면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제 말을 그렇게 한 거지. 일본 은행이 위험하다. 빨리 이걸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와전이 돼서 일본 은행이 파산난다라고 이제 소문이 나니까 국민들이 뱅크러나 일본 도쿄 무슨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야죠. 은행에 돈이 없다니까 네네네. 불안하잖아요. 예. 돈을 찾아가니까 실제로 진짜 망하는 거예요. 금융위기가 와서 일본의 1위 상사들이 막 부도나는, 우리 같으면 현대 삼성이 부도나는 거예요. 예. 이걸 어떡하지? 이걸 해결한 사람이 정광석화처럼 등장한 사람이 있는데 다카시 고레키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은행 문을 닫습니다. 그때는 온라인 뱅킹이 없으니까 은행 문을 닫아버려요. 4일 동안 닫아버리고 뭘 하냐면 조폐공사 불러가지고 돈을 찍습니다. 무슨 돈을 찍냐면 우리로 따지면 5만 원짜리를 신사임당은 한 면만 찍습니다. 급하니까 나라가 망하는데 한쪽 면만, 뒷면이 아니라 한쪽 면만 찍어요. 진짜요? 네, 한쪽 면만 찍어서 뭘 하냐면 은행 창구에 네네. 창문 앞에 돈을 이렇게 쌓아둡니다. 가짜 돈. 네네. 가짜 돈이죠. 네네네. 은행에 왔는데 돈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굳이 찾을 필요가 없죠. 네. 은행에 돈이 많은데 네. 내가 찾아서 집에 가져가면 뭐해? 그러니까 안전하게. 집에 가져가면 우리 애한테 다 뺏기는데 애가 맛있는 거 사 먹자 그럴 거잖아요. 다 집에 가는 거예요. 다시 금융위기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실체를 정확히 본 거예요. 국민들이 불안한 거야. 야, 불안하면 안 불안하게 하면 되잖아. 실제로는 경제가 위기가 아니라 불안함이잖아. 안 불안하게 해줬잖아요. 왜? 가짜 돈. 그럼 그게 진짜 돈, 가짜 돈이 뭐가 중요하냐고. 그 돈이 기념으로 지금 또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된다고. 기념할 만하네요. 기념할 만하죠. 어마어마한 진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관료주의를 타파한 정광석화처럼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고 일본 경제를 했는데 나중에는 죽습니다. 일본 군부에 의해서. 전쟁하잖아요. 전쟁도 하지 마. 돈 들어가. 일본 지금 전쟁에서 경제 안 돼. 조선에서도 철수해. 라고 그런 주장을 막 합니다. 군부들이 마음에 안 드니까 나중에 죽여버립니다. 정말 중요한 사람이 한 번에 가셨네요. 네네. 안타깝네요. 근데 우리도 그런 사람이 좀 나와야 되는데. 저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따지고 보면 그냥 불안감이거든요. 우리 실수요자들이 불안하니까 지금 집을 사는데 이걸 안 불안하게 할 수 있는 뭔가 나쁜 쇼가 아니라 안 불안하게 좀 편안하게 충분히 내 집 마련하는 전략을 짜고 필요한 사람들만 집 살 수 있게 그런 환경을 좀 조성해주면 안 될까. 저는 좀 그런 고민도 뭐 공급 확대 좋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너무 논리적이고 정석적으로 공급 확대 10년 후에 한다라고만 하지 말고 우리 국민들은 지금 불안하니까 좀 안 불안하게 뭔가 좀 이런 보여주기 식의 정책도 저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궁금하신 게 아니고 이제 실물 경제, 그런 바닥에서 정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알고 대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정리 좀 해보시죠. 저희 시청자님들이 진짜 궁금한 건 결국은 이제 그래서 24년 하반기는 오르냐 내리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기조나 지금 어떤 그 변수들은 체크를 해보니까 다 오른다는 방향성이지만 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오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자꾸 살짝 넣고 있거든요. 올해 집값이 올라내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체를 좀 들어가 보면 사실 올해 집값이 올라내려가가 중요할까요? 내가 필요해서 지금 집을 사는데 올해 오르면 팔 거예요? 오늘 안 팔죠. 안 팔잖아요. 양도세 단기 보유는 그렇죠. 양도세 중과세 맞아요. 네네. 올해 내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3년, 5년 후가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네네. 애가 팔 때 보통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5년 보유하니까 5년 이상을 바라보면 5년 이상을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면 올해 내년을 본다면 올해 올라갈 확률 높다. 내년? 정부가 정책을 어떻게 내놓을까? 미국이 갑자기 내년에 또 금리 정책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예상치 못하는 변수들이 생기니까 왜 단기 흐름에 1위 1비를 하지 말자. 저는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들이라면 계산을 해야 되겠으나 실수요자들은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 필요한 사람들, 자금이 되는 사람들은 사. 5년 후에는 한 80% 올라가 있을 거야. 20% 5년 후에 안 올라가면 7년 후에 올라가 있겠지. 버티는 사람한테 기회가 오니까요. 그래서 올해 집값이 올라, 내년에 집값이 올라는 유튜브를 보면서 재미로 보는 거고 실제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사기로 했어. 그럼 뭘 사야 되냐? 일단 최근에 양상을 보면 여의도나 압구정이나 뭐 반포 얘들은 신고가 계속 가는 거고요. 네. 그러면 자금력이 돼.
그리고 내가 돈이 좀 돼. 뭐 10억, 20억 정도 돼. 그리고 이런 핵심 지역에 내가 한번 들어갈 만한 능력이 되는 사람이야. 1년에 월 수입이 한 2, 3천 정도 되고 능력은 돼. 하시는 분들은 여의도 계속 올라가는데 내가 지금 들어가도 돼? 들어가도 됩니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어때요? 나중에 또 여의도라는 또 오를 건데. 대체 불가한 지역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능력 되시는 분들은 그냥 들어가세요. 항상 신고가입니다. 압구정 도 신고가입니다. 압구정 떨어지면 어떡하죠? 압구정 떨어지면 다른 데는 더 떨어집니다. 그거는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능력 되시는 분들 얘기고 그 정도 능력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앞서서 제가 뭐라 그랬나요? 송파구 강동구 전고점 가니까 이탈한다고 했죠. 전고점 뚫어갈 자신이 지금 시장에서는 별로 없어요. 전고점 뚫어가려면 다른 자극이 필요합니다. 저금리 한국은행이 0.25가 아니라 지금 3.5잖아요. 기준금리. 그러면 2.5나 2, 1%로 저금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돈 막 풀어. 그러면 전고점 뚫죠. 다시. 근데 그렇게 하기는 지금 가계부채라든지 여러 가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는 말씀, 당장은 쉽지 않다는 말씀 일단 드리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전고점 회복 안 된 단지들이 꽤 많이 있어요. 지금 신축 위주로 움직였거든요. 네, 맞아요. 뭐 엘스, 리센츠, 파프리오, 헬리오, 심티, 고덕으로 가면 그라시움 뭐 이런 아파트들 있잖아요. 지금 다른 단지들 보면 꽤 회복 안 된 단지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단지들로 일단은 전고점은 갈 것 같습니다. 따라갈 놈들, 그런 놈들 봐라. 돈이 난 한 2, 3억밖에 없어. 2, 3억밖에 없는데 송파구, 강동구 아무리 찾아본들 뭐가 나옵니까? 그런 분들은 원구, 상계동, 상계주공 이런 데 보세요. 자기 돈에 맞춰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뭐 한 6억, 7억, 8억, 9억, 10억 있다라고 하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송파구든 강동구든 성동구든 행당동이든 뭐 마포 쪽이든 뭐 동작구든 찾아서 고점 대비 한 80% 수준 정도 머물러 있는 단지대에 있으면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안 오르면 어떡하냐고요? 오를 때 오르겠죠. 그러면 우리가 주식하는 것도 아니고 사서 바로 딱 올라. 팔지도 못하는데 어차피 올해 못 팔고 내년에 못 팔 거잖아요. 올해 못 팔고 내년에 못 파는데 올해 집값 올라가는 게 왜 그래 궁금해요. 어차피 안 팔 건데 우리는 기분만 좋잖아. 오르는 것보다 떨어질 때 사고 싶은 거거든. 떨어질 때 못 산다니까.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샀는데 집값이 올라가면 그냥 기분 좋은 거예요. 집값 떨어지면 기분 나쁜 거지. 사이버머니? 그 이상의 그 이하의 가치도 없어요. 주식도 팔아야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식하면 어떤 분들이 이제 돈을 버냐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돈을 법니다. 왜? 주가 올라가면 기분 좋다고 또 술 사줘요. 주가 떨어지면 기분 나쁘다고 또 술 사줘. 얻어먹는 사람만 이득입니다. 결국에는 올해 오르느냐 내년에 오르느냐는 우리가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체크를 하는 거지 집 사는 데는 사실상 결정적으로는 별 도움 되지 않습니다. 막상 떨어지면은요 사람 마음 무서워요. 저도 무서워요. 근데 왜? 미래를 모르니까 얼마나 더 떨어질지 모르니까 떨어질 때 집 사는 거는 저는 거짓말이라고. 떨어질 때 누가 집 사? 간이 배밖에 나온 사람 아니면 못 사요. 자 정리를 하면 무주택자들 필요한 무주택자들은 사세요. 떨어질 때 못 사니까 사세요. 사서 내 가족이 잘 살다 보면 뭐 올라가 있겠지. 그런 마음 자세 필요합니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무슨 상관이 있어. 예를 들어서 상계주공을 샀어요. 6억 7억짜리 샀는데 떨어지면 어떡하지? 1억 떨어지면 뭐예요? 잘 살다 보면 나중에 8억 9억 10억 가 있겠죠. 그런 마인드. 1주택자들은 뭐 갈아타오는 분들은 상관이 없고 이제 다주택자들 있잖아요. 3주택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집값 올라가는 거 보니까 하나 더 살까?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한 번 더 고민하시라고. 굳이 4주택을 갈 필요는 없다. 왜? 정부가 규제 정책 방향이 바뀌어서 규제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을 하더라도 야 문재인 정부 보니까냐 규제해도 계속 오르더라. 5년 동안 올랐는데 윤석열 정부도 오르지 않겠어? 라고 하는데 출발선이 틀리잖아요. 그때는 바닥에서 올라가던 시점이고 지금은 사실은 거의 전고점이거든요. 전고점이나 전고점 살짝 아래에서 올라가는데 규제가 나오는 걸 뚫고 5년 이상 올라갈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자 3주택인 분이 기님만의 얘기 듣고 안 샀어. 집값이 내년에도 올랐네? 야, 너 말 듣고 내가 하나 더 샀으면 돈 더 벌었는데 라고 욕할 수도 있겠으나 반대로 해석해보면 야, 너 3주택 가지고 있는 거 안 올랐어? 올랐잖아. 그것만 해도 충분해. 너 욕심이야. 만약에 떨어지면 하나 더 샀는데 떨어지면 4주택이 떨어지면 리스크가. 그냥 3주택 오르면 너는 충분히 가치를 한 거야. 그러니까 왜 욕심을 내? 그러니까 우리가 흐름을 보면 충분히 조정됐던 그 시그널이 있잖아요. 주식도 왜 먹은 게 있으면 팔잖아요. 뭐 종합주가를 보면 충분히 내려가지 않았어. 그럼 부동산이 충분히 내려갔다는 시그널을 보면 과거 흐름을 보면 일단 강남 3구, 용산구 규제 지역이 풀려야 돼요. 근데 안 풀리고 오히려 지금 규제가
더 묶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2013년에 박근혜 정부 시절 생각해 보면 강남 3구, 용산구 규제 지역은 2011년도에 풀렸고 그 당시에 대출 규제도 풀어줬고 빚내서 집 사라, 양도세 5년간 면제. 지금 집 사면 5년 동안 양도세 안 받을게. 취득세 영구 인하해주고 난리가 났어요.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해석하면 그럴 때는 3주택 되시는 분들은 4주택, 5주택 가셔도 돼요. 네? 정부가 하라잖아. 네네. 근데 지금은 정부가 하지 말라잖아. 네네. 하지 마라 그러는데 굳이 3주택, 5주택 갈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 아직 그런 시그널들 안 나왔잖아요. 그럴 때는 진짜 정부가 급해가지고 제발 부탁할 때 있잖아요. 집 좀 사주면 안 될까? 진짜 집 좀 사줘. 양도세 안 받을게. 정부는 돈 뜯어가는 사람이잖아요. 돈 뜯어가는 정부가 제발 집 사달라고 돈 안 받을 테니까 집 사달라 그러면 그때는 마지못해서 좀 사주십시오. 그런 시그널이 나올 때는 꼭 사라. 그때는 뭐 3주택인 분들이 4주택, 5주택 가시는 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왜? 정부가 사라고 하니까 투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3주택인 분들이 더 늘리는 거는 사실 투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투기는 하지 말자. 기준과 원칙을 지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저희 그 채널에서 좋은 얘기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청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 먼저 드리고 감사합니다. 대표님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이 시간을 다시 꼭 마련을 해야겠어요. 정말 이 얘기가 이 긴 시간 동안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거든요.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재밌고 뭐 사연도 또 에피소드도 사례도 또 데이터도 너무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에 우리 그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너무 좋지만 저희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꼭 다시 한번 출연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